이번 시간에는 세 벡터의 삼중곱, 그 삼중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세 개의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세 개의 벡터를 A, B, C라고 할까요? 예, A라는 벡터의 좌표는 A1, A2, A3, B의 좌표는 B1, B2, B3, C의 좌표는 C1, C2, C3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세 벡터에 대해서 이 세 벡터의 삼중곱, 3차원 공간에 있는 세 개의 벡터예요. 삼중곱이라는 것을 또는 삼중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리플 프로덕트라고 불러요. 트리플 프로덕트. 그것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A. B by C 이렇게 정의를 해요. 즉 A라는 벡터와 B 곱하기 C라는 벡터의 내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A, B, C의 삼중곱에 괄호 없이 한 번은 다트, 한 번은 벡터곱, 외적, 곱하기 표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곱하기 표기라는 것이 벡터와 벡터의 곱이다.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괄호가 굳이 없어도 되죠. 그래서 괄호가 없어도 이렇게 써도 항상 이 곱하기가 먼저 계산돼야 돼요. 이렇게. 자, 이 곱하기가 먼저 계산되면 이 B 곱하기 C라는 것은 벡터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벡터와 A라는 벡터의 내적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A-B를 먼저 계산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A-B가 먼저 계산되면 그 결과는 스칼라죠. 벡터가 아닙니다. 스칼라예요. 그러니까 스칼라하고 여기 있는 벡터하고 이런 곱하기라는 기호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괄호가 있거나 없거나 항상 우리는 곱하기를 먼저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이 세 벡터의 삼중곱이라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 A하고 B 곱하기 C의 내적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것을 A, B, C의 삼중적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까요? 계산하는 방법은 앞에서 배워서 압니다. 자, 그렇다면 A라는 벡터와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A라는 벡터와 B 곱하기 C라는 벡터의 내적이에요. 그러니까 A의 첫 번째 좌표와 B 곱하기 C의 첫 번째 좌표를 곱하고 A의 두 번째 좌표와 B 곱하기 C의 두 번째 좌표를 곱하고 A의 세 번째 좌표와 B 곱하기 C의 세 번째 좌표를 곱하고 그걸 다 더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B 곱하기 C를 행렬식으로 표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B 곱하기 C는 정의대로 I, J, K, B의 좌표 B1, B2, B3, C의 좌표 C1, C2, C3였어요. 그렇죠? 이것이 B 곱하기 C의 첫 번째 좌표 곱하기 I 플러스 B 곱하기 C의 두 번째 좌표 곱하기 J 플러스 B 곱하기 C의 세 번째 좌표 곱하기 K 이렇게 표준기저 벡터로 표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I 앞에는 B 곱하기 C 첫 번째 좌표 그걸 잠깐만 이 로마자로 1이라고 써볼까요? 이 값이 오면 되고 J 앞에는 B 곱하기 C의 두 번째 좌표 그걸 로마자로 2라고 써볼게요. 이 값이 와야 되고 K 앞에는 B 곱하기 C의 세 번째 좌표 그걸 로마자로 3이라고 쓸까요? 이 값이 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B 곱하기 C하고 A하고 내적을 계산할 때는 B 곱하기 C 첫 번째 좌표와 A의 첫 번째 좌표 A1을 곱하고 B 곱하기 C의 두 번째 좌표와 A의 두 번째 좌표 A2를 곱하고 B 곱하기 C의 세 번째 좌표와 A의 세 번째 좌표 A3를 곱하고 더하죠. 그러니까 이 내적하고 B 곱하기 C를
행렬식으로 표기한 이 값하고 비교를 하면 I 대신에 A1이 와 있고 J 대신에 A2가 와 있고 K 대신에 A3가 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런 기술을 연습을 했죠. 자, 그렇다면 행렬식으로 쓸 때 I, J, K 대신에 A1, A2, A3가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BC의 3중곱은 3차 행렬식으로 표기할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 I, J, K 대신에 A1, A2, A3가 와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지금 기억하면 됩니다. A의 좌표가 오고요. 두 번째 행에 B의 좌표가 오고 세 번째 행에 C의 좌표가 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A.B by C는 순서대로 A의 좌표, B의 좌표, C의 좌표 이렇게 쓰고 이 3차 행렬식을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삼중적을 정의를 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 순서까지 다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다시 거꾸로 이렇게 이 3차 행렬식을 A.B by C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앞에서 배웠던 행렬식의 성질, 행렬식은 두 행을 바꿔 놓으면 그 결과가 부호가 바뀐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걸 쓰면 돼요. 행렬식은 두 행을 바꾸면 부호가 바뀌니까 두 행을 바꾸는 작업을 두 번 실행을 하면 부호가 두 번 바뀌었으니까 원래 값하고 똑같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행하고 두 번째 행을 바꿉니다.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 상태에서 바꾼 상태에서 다시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을 바꿉니다. 그럼 부호가 또 바뀌었어요. 그럼 원래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행하고 두 번째 행을 바꾸면 두 번째 행은 첫 번째 행으로 가고 첫 번째 행은 두 번째 행으로 갔을 거예요. 그 결과에서 다시 두 번째, 세 번째를 바꾸면 그 두 번째 행이 다시 세 번째 행으로 가야 되니까 처음에 있던 첫 번째 행은 세 번째 행으로 갑니다. 그렇죠? 바꿔서 세 번째 있던 것은 두 번째로 가죠. 그렇다면 그렇게 연달아서 두 번 바꾸는 작업을 하면 첫 번째 행을 바꾸고 바꾸면 가장 아래로 내려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있던 것이 첫 번째로 오고 세 번째 있던 것은 두 번째로 오고 첫 번째 있던 것은 세 번째로 갔지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쓰면 A1, A2, A3 이 값이 바꿔서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 결과가 그럼 제일 위에 B1, B2, B3가 있고 그 다음 C1, C2, C3가 있고 그 다음 A1, A2, A3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값이 같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행렬식을 거꾸로 이렇게 표기했듯이 제일 위에 있는 거 먼저 벡터 쓰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B를 제일 먼저 써야 되고 다트 쓰고 그 다음 순서대로 두 번째, 세 번째를 곱하기로 연결하면 돼요. C 곱하기 A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B.C 곱하기 A하고 A.B 곱하기 C하고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내적의 성질, 내적은 순서 바꿔도 같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B 곱하기 C하고 .A 해도 같지요. 여기도 마찬가지. C 곱하기 A하고 .B 이렇게 해도 같지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서 이 첫 번째 행을 바꾸고 또 바꿔요. 그렇다면 순서 유지하고 가장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번에는 C1, C2, C3 제일 위에 있을 거고 그 다음 A1, A2, A3가 있을 거고 B1, B2, B3는 가장 아래로 내려갔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도 다시 삼중적으로 표기를 하면 C, 두 번째가 A 곱하기 세 번째가 B. 그렇죠? 예, 내적은 순서 바꿔도 같으니까 A 곱하기 B, C. 그렇죠? 자, 그렇다면 B 곱하기 C A하고 A B 곱하기 C하고 B C 곱하기 A하고 C 곱하기 A B하고 C A 곱하기 B하고 A 곱하기 B C하고 6개가 다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 A
B 곱하기 C에서 다트가 먼저 올 건지 곱하기가 먼저 올 건지 고민을 안 해도 여기 보니까 A, B, C 순서대로만 써주고 이번엔 곱하기가 왼쪽에 다트가 오른쪽에 와 있어요. 같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렇죠? 자, 그러니까 A, B, C의 삼중곱은 그냥 순서대로 A, B, C라고 쓰고 왼쪽에 다트를 쓰던지 왼쪽에다가 곱하기를 쓰던지 관계없이 다트 한번 곱하기 한번 써주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삼중곱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예, 어떤 세 개의 벡터 ABC가 평행 육면체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평행 육면체를 만들려고 하면 같은 평면에 놓여 있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 벡터가 같은 평면에 있지는 않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가정하고 육면체를 그려볼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육면체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때 이 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육면체의 부피는 여기 이렇게 바닥에 있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하고 이 육면체의 높이를 갖다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바닥에 있는 평행사변형 넓이는 앞에 시간에서 배웠어요. 두 벡터 B와 C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니까 두 벡터를 곱하기 해가지고 크기를 계산하면 그 넓이다라는 걸 배웠죠. B 곱하기 C의 크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높이를 계산하면 되는데 높이는 여기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예, 이것을 이 B 곱하기 C 예, 이 방향으로 높이를 계산해 주면 돼요. B 곱하기 C가 B라는 벡터에도 수직이고 C라는 벡터에도 수직이고 두 벡터에 모두 수직인 벡터다라는 걸 앞의 시간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높이라는 것은 예, 이 B 벡터와 C 벡터가 만드는 평행사변형, 그 평행사변형이 포함되어 있는 평면이 있겠죠. 그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높이를 계산해 줘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B 곱하기 C 방향으로 높이를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B 곱하기 C는 우리 오른손 법칙으로 예, 그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그렇죠? B에서 C 쪽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생기는 각이 180도보다 작게 생겼어요. 반대쪽은 180도보다 크게 생겼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위에서 볼 때 B에서 C로 가는 이 방향, 이 각이 예, 이 반시계 방향으로 잰 거고 180도보다 작으면 180도보다 작으면 그러면 위쪽에 있는 이 엄지손가락 방향이 B 곱하기 C다라고 예, 오른손 법칙으로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C가 있다면 B 곱하기 C는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정확하게 그려냈다면 그 순서를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좌표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 그림을 그리기 전이다라고 하면 예, 여러분들이 뭐 어느 쪽인가 알 수 없을 테니까 만약에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바뀌어 있다면 반대쪽에 가 있겠죠. B 곱하기 C가. 그렇죠? B 곱하기 C가 이 아래쪽에 있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벡터는 C고 여기 있는 이 벡터는 B로 바뀌었을 때 그럴 때 B 곱하기 C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손 법칙으로. 자, 그렇다면 어쨌든 B 곱하기 C가 위에 있기도 할 거고 아래에 있기도 할 거예요.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른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높이라는 것은 여기 나머지 A라는 벡터에서 B 곱하기 C 쪽으로 이렇게 같은 쪽으로 있는 이 수직 높이를 재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B 곱하기 C가 아래쪽에 있다고 하면 A하고 B 곱하기 C 사이 값은 세타 여기 있을 거고 B 곱하기 C가 위쪽에 있다고 하면 A하고 B 곱하기 C 사이 값 세타는 여기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세타를 A와 B 곱하기 C의 사이 값이다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A라는 벡터와 B 곱하기 C라는 벡터의 사이 값 이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자, 그 각을 세타라고 하면 세타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높이는 그림에 따라서 지금 이 높이를 계산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A가 이렇게 있다면 A 쪽으로 높이를 계산할 거니까 그렇죠? 이 높이를 계산할 거니까
당연히 여기 직각삼각형이 생겼어요. 빗변의 길이가 A 벡터의 크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코사인 이각을 계산해야 되는데 세타가 그냥 B 곱하기 C와 A 사이 각이다라고 하면 이각이 될 테니까 그때는 코사인 이각하는 것은 파이에서 세타를 빼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A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이 되거나 아니면 A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계산될 거예요. 근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파이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코사인 파이 하는 건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높이라는 건 플러스로 계산돼야 되니까 만약에 이런 그림이 나왔다면 당연히 여기에 절대값을 붙여줘야 높이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 있든지 절대값을 붙이면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높이는 절대값을 붙여서 A의 절대값, 코사인 세타의 절대값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부피가 계산이 됩니다. 부피는 평행사변형의 넓이, 그 넓이는 B 곱하기 C의 크기였어요. 그렇죠? 거기다 높이를 곱하면 되는데 높이는 A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절대값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은 우리가 A라는 벡터의 크기, 그렇죠? B 곱하기 C라는 벡터의 크기, 그리고 A라는 벡터와 B 곱하기 C라는 두 벡터 사이 값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계산한 거, 이걸 곱해서 A의 크기, B 곱하기 C의 크기, 두 벡터 A와 B 곱하기 C입니다. 그 사이 값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한 것에 절대값을 붙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벡터의 크기, 또 다른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그 두 벡터 사이 값 이렇게 한 것은 이게 뭐였어요? 바로 두 벡터의 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A라는 벡터와 B 곱하기 C라는 백터의 내적이었어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적에 절대값을 붙인 것이 이 평행육면체의 부피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A.B 곱하기 C라는 것은 바로 A, B, C 세 벡터의 삼중곱이다라고 부른 값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삼중곱의 절대값은 세 벡터의 삼중곱의 절대값은 세 벡터가 만드는 평행육면체의 부피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값이 0이다 그러면 세 벡터가 만드는 평행육면체의 부피가 0이다라는 거니까 세 벡터는 평행육면체를 만들 수 없다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세 벡터는 같은 평면에 놓여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세 벡터의 삼중곱은 그냥 3차 행렬식으로 A의 좌표, B의 좌표, C의 좌표 쓰고 계산하면 되고 그 의미는 그 삼중곱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값은 그래야 플러스 값으로 바뀌죠. 절대값을 붙인 값은 세 벡터가 만드는 평행육면체의 부피와 같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예제 11번 보세요. 세 벡터 A의 좌표는 1, 4, -7, B의 좌표는 2, -1, 4, C의 좌표는 0, -9, 18 이렇게 좌표를 갖는 세 벡터가 한 평면에 있는 걸 보여라 그랬어요. 같은 평면에 있는지 없는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세 벡터가 만드는 육면체의 부피를 계산해 보면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중곱을 계산하면 바로 답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A, B, C 세 벡터의 삼중곱을 계산합니다. 아까 계산한 대로 순서대로 A의 좌표, B의 좌표, C의 좌표 쓰고 행렬식 계산하면 되겠죠? A의 좌표 14-7, B의 좌표 2-14, C의 좌표 0-98 그대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행렬식의 성질 중에 또 하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어떤 한 행에만 공통의 수가 곱해져 있어도 그 공통의 수를 행렬식 밖으로 꺼내도 돼요. 이게 행렬식의 성질입니다. 세 번째 행을 보니까 9가 공통으로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럼 9를 꺼내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행은
0은 9 곱하기 0이니까 0. 그렇죠? 마이너스 9는 9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18은 9 곱하기 2니까 2. 이렇게 9를 꺼내면 세 번째 행이 0, 마이너스 1, 2로 바뀌어요. 나머지는 똑같이 써야 됩니다.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똑같이.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기 좀 더 간단해졌죠. 그렇죠? 예, 이제 이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해 볼까요? 예, 잊어버리지 않았죠? 첫 번째 오른쪽부터 이렇게 세 수를 곱합니다. 1, 마이너스 1, 2 곱하면 마이너스 2지요. 그 다음 이렇게 세 개의 수를 곱합니다. 2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7. 마이너스 두 개니까 플러스 2, 7, 14. 그렇죠? 그 다음 이렇게 세 개를 곱합니다. 0이 곱해져 있으니까 0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은 마이너스 쪽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세 개 곱해서 부호 바꿉니다. 0이 곱해져 있으니까 부호 바꿔도 0이지요. 예, 부호 바꾼다라는 의미로 마이너스라고 써봤어요. 예, 특별하게 계산에 유용한 건 아니죠. 예, 이렇게 곱해서 부호 바꿔야 돼요. 2, 4, 2 곱하면 16. 부호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16. 그렇죠? 이렇게 세 개 곱해서 부호 바꿔야 됩니다. 마이너스 1과 4와 1 곱하면 마이너스 4, 부호 바꾸면 플러스 4. 어렵지 않죠? 예, 안쪽에 있는 남은 행렬식은 예, 이걸 다 더한 값이죠. 그렇죠? 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6, 플러스 14, 플러스 4. 그렇죠? 18 마이너스 18이니까 0이죠. 거기다 9 곱해도 0이죠. 그렇죠? 해서 예, 3중곱이 0이 나왔어요. 3중곱이 0이 나왔다라는 것은 3중곱의 절대값도 0이고 3중곱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세 벡터가 만드는 평행 육면체의 부피니까 그 부피가 0이다. 예, 그 평행 육면체를 만들 수 없는 상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벡터는 같은 평면에 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9장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5절까지 해서 예, 이렇게 예, 기본적으로 벡터에 대한 것은 다 배웠어요. 이제 이 벡터를 가지고 공간 얘기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공간상의 직선의 식과 공간상의 평면의 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선이에요. 3차원 공간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해요. 자, 그럴 때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직선의 식을 구할 수 있냐? 첫 번째는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점을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P0라고 할게요. 그리고 P0의 좌표는 X0, Y0, Z0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지나가는 점 하나 하고 이 직선 L이라고 쓸게요. 라인이란 뜻으로. 네, 이 직선과 평행이 되는 어떤 벡터가 하나 필요해요. 그 벡터를 B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 벡터의 좌표가 있겠죠. B1, B2, B3라고 할게요. 이 벡터를 B라고 썼으니까. 그럴 때 어떤 직선과 평행이 되는 이 벡터를 그 직선 L이라고 하면 L의 방향 벡터라고 불러요. L의 방향 벡터. 자, 그러니까 직선의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나가는 점과 방향 벡터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계산을 해볼 거예요. 직선의 식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식을 그 직선의 식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직선 위에서 임의의 점을 하나 찾아야 돼요. 그 임의의 점을 x라고 하겠습니다. 미지의 점이니까. 대문자로 쓸게요. 점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 x라는 이 점이 어떤 식을 만족하는지 찾아내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볼까요? 여기 원점에서부터 이 x라는 점까지 이렇게 연결한 벡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걸 위치 벡터 예, 또는 동경 벡터라는 뜻으로 레디얼 벡터, 예, 레디얼 하는 뜻으로 r이라고 쓰겠습니다. 위치를 표기하는 벡터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운 대로 계산하면 사실은 원점에서 시작해서 대문자 x까지 가는 화살표니까 소문자 x라는 벡터로 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소문자 x라고 표기해도 됩니다. 자, 그럼 이 벡터가 어떤 식을 갖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선 L의 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림을 보니까 원점에서 이렇게 P0까지 가는 이런 화살표가 생겼죠? 이 벡터를 R0라고 하겠습니다. 원점에서 P0까지 가는 거. 그렇다면 당연히 좌표는 P0의 좌표하고 똑같아요. P0의 좌표하고 똑같으니까 괄호만 꺾은 가로로 놓고 X0, Y0, Z0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R이라는 벡터, X라는 벡터는 이렇게 R0로 갔다가 여기 P0에서 X까지 가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R0라는 벡터하고 P0에서 X로 가는, 즉 P0를 시점으로 갖고 X를 종점으로 갖는 그런 벡터의 합이지요. 그렇죠? 그 벡터를 R1이라고 할까요? 자, 그렇다면 그 벡터 R1은 물론 좌표 두 개를 다 안다면 식을 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X는 미지의 점이니까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방향 벡터 V를 이용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V의 좌표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V의 좌표는 알고 있고 이 V라는 벡터하고 R1이라는 벡터는 서로 평행해요. 자, 그렇다면 앞에서 벡터 기술 배운 대로 두 벡터가 평행하니까 스칼라 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R1이라는 벡터는 B라는 벡터의 스칼라 곱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그 스칼라를 T라고 쓸 거예요. 됐죠? 그렇다면 R1은 TV라고 표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R은 R0 플러스 TV다. 그렇죠? 예, 이렇게 만들어진 이 식을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했다라는 뜻으로 직선 L의 벡터 방정식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R은 R0 플러스 TV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R은 미지의 벡터니까 X, Y, Z 이렇게 미지수를 가지고 표기를 할게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방정식이 R은 R0 플러스 TV였어요. 그러니까 R, X, Y, Z는 R0, X0, Y0, Z0 플러스 스칼라 T 곱하기 V, V1, V2, V3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풀어볼까요? 예, 이쪽에 벡터를 더하는 방법 압니다. 벡터에다가 스칼라 곱하는 방법 알지요? 모든 좌표에 이 스칼라 t를 곱하면 돼요. 더하는 건 같은 좌표를 있는 것끼리 더하면 되죠. 첫 번째끼리 더하고 첫 번째 놓고 두 번째끼리 더해서 두 번째 놓고 세 번째끼리 더해서 세 번째 놓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같아야 되니까 첫 번째 왼쪽은 x 그렇죠? 오른쪽은 x0 플러스 tb1이 되겠죠. 같아야 되고 두 번째 y는 왼쪽 오른쪽은 y0 플러스 tb2 그렇죠? 같아야 되고 세 번째끼리 같아야 되니까 왼쪽은 z 오른쪽은 z0 플러스 tb3 그렇죠? 예, 이렇게 같아야 돼요. 그래서 x는 x0 플러스 tb1 y는 y0 플러스 tb2 z는 z0 플러스 tb3 x와 y와 z가 모두 t를 가지고 표기됐죠. 그럴 때 이 스칼라 t를 매개 변수다라고 부릅니다. 해서 t를 매개로 해서 x, y, z가 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는 이 방정식을 우리는 직선 L의 매개 변수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교재 예제 1번 볼까요? 예. 점 5, 1, 3을 지나고 벡터 i 플러스 4j 마이너스 2k하고 평행한 직선의 벡터 방정식하고 매개변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어요. 가볼까요? 예. R은 R0 플러스 TV라고 주어진다고 했어요. R은 X, Y, Z라고 두면 됩니다. 그렇죠? R0 좌표가 여기 있죠? 예. 지나가는 점의 좌표하고 같아요. 5, 1, 3 플러스 t 곱하기 v, v는 방향 벡터, 좌표가 i 앞에는 1, 그렇죠? j 앞에는 4, k 앞에는 마이너스 2가 있네요. 그럼 v의 좌표는 1, 4, 마이너스 2, 그렇죠? 그래서 r은 5, 1, 3 플러스 t 곱하기 1, 4, 마이너스 2. 네, 이렇게 써도 되고 정리해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정리하면 네, 여기 첫 번째 좌표는 5 플러스 1t, 5 플러스 t예요.
두 번째 좌표는 1 그리고 플러스 4t. 그렇죠? 세 번째 좌표는 3 마이너스 2t. 그렇죠? 예, 그렇다면 표준 기저 벡터를 가지고 표현한다면 첫 번째 좌표 곱하기 i, 두 번째 좌표 곱하기 j, 세 번째 좌표 곱하기 k 이렇게 하면 되니까 5 플러스 ti 그렇죠? 플러스 1 플러스 4t의 j 플러스 3 마이너스 2t의 k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렇다면 매개 변수 방정식은 이 값들을 각각 x, y, z로 두면 되죠? x는 5 플러스 t, y는 1 플러스 4t, z는 3 마이너스 2t. 어려운 거 없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예, 이제 대칭 방정식이라는 걸 하나 소개를 할게요. 아까 매개 방정식을 보니까 예, 직선 L의 매개 방정식은 x는 x0 플러스 tv1, y는 y0 플러스 tv2, z는 z0 플러스 tv3. x, y, z가 모두 t로 표현됐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각각의 식을 t로 풀 수 있어요. 첫 번째 식에서는 t로 풀면 x0 넘기고 b1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식에서 t는 b1분의 x-x0. 두 번째 식에서 t로 풀면 y0 넘기고 b2로 나누면 되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식에서 t는 b2분의 y-y0. 세 번째 식에서 t라는 값은 z0 넘겨주고 b3로 나누면 되지요. 그러니까 b3분의 z-z0. 그렇죠? 그게 모두 t와 같아요. 거기서 이 t라는 것은 공통적인 거니까 버리고 네, 이렇게 요 세 개의 식이 같다라고 놓은 거 예, b1분의 x-x0는 b2분의 y-y0는 b3분의 z-z0 이렇게 놓은 이 식입니다. 예, 만약에 이 분모에 0이 되는 값이 있다면 분자를 0이다라고 따로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번째 거다 그러면 b3가 0이 되었다고 하면 분자가 0 되려면 z하고 z0 같아야 되죠. 이 두 개의 식을 갖다가 놓고 0되는 이쪽에서는 그리고 z는 z0다 이렇게 주면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전부 0이 아닌 것들이다 그러면 이 세 개를 갖다가 놓으면 됩니다. 예, 그렇게 놓은 이 방정식을 직선 L의 대칭 방정식이다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2번 볼까요? 예. 점 A와 점 B를 지나는 직선의 매개 변수 방정식과 대칭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어요. A라는 점의 좌표는 2, 4, 마이너스 3, B의 좌표는 3, 마이너스 1, 1.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L이라는 직선을 예, 우리가 식을 구하려고 하면 지나가는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나가는 점이 두 점이나 주어졌어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나가는 점은 예, A를 사용할게요. 여러분들은 B를 사용해서 또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는 같은 집합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식이, 표현 방법이 다를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매개 변수 T가 실수 전체에서 움직이니까 전체 집합으로는 같은 직선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연습을 해보세요. B를 사용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나가는 점을 A로 쓸게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한가요? 방향 벡터가 필요하죠. 그런데 직선 L이 있고 직선 L이 지나가는 점을 두 점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방향 벡터는 직선 L하고 평행이 되는 그런 벡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A에서 B로 가는 이 화살표는 예, L하고 나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걸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문제에서도 표현하는 식이 네 가지로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나가는 점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개, 방향 벡터도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개. 그렇죠? 그렇게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쪽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은 반대쪽으로 수업 끝난 다음에 연습해 보세요. 예, 이건 여러분들이 연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걸 쓸 거니까 당연히 이 화살표는 B-A. 계산하는 방법은 종점 마이너스 시점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죠? 예, 그래서 방향 벡터는 B-A를 쓰겠습니다. B의 좌표 3,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A의 좌표 2, 4, 마이너스 3.
그렇죠? 뺄셈을 합니다. 첫 번째 좌표 3-2, 1이죠. 두 번째 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세 번째 좌표 1, 마이너스 3, 플러스 4가 되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몇 개 변수 방정식 한번 써볼까요? 벡터 방정식이 뭔가요? 네, x, y, z는 네, 지나가는 점, 우리 지나가는 점을 a로 사용했어요. 그렇죠? 2, 4, 마이너스 3 플러스 스칼라의 방향 벡터 계산하니까 1, 마이너스 5, 4였어요. 그렇죠? 계산하면 2 플러스 t, 4 마이너스 5t, 그렇죠? 마이너스 3 플러스 4t, 예, 이렇게 되지요. 자, 그래서 매개 변수 방정식은 첫 번째 거 x라고 두면 x는 2 플러스 t, 두 번째 걸 y라고 두면 y는 4 마이너스 5t, 세 번째 거 마이너스 3 플러스 4t라고 두면 z는 마이너스 3 플러스 4t. 어렵지 않죠? 이게 매개 변수 방정식이고 이제 t로 풀면 됩니다. 첫 번째 식 t로 풀면 넘겨서 예, 1분의 x-2 이름 필요 없죠? 그렇죠? 예, 두 번째 식 풀어내면 4 넘기고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돼요. 마이너스 5분의 y-4. 세 번째 식을 t로 풀면 마이너스 3 넘기고 4로 나누면 돼요. 4분의 z 플러스 3. 어렵지 않죠? 이 세 개를 갖다가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x-2는 마이너스 5분의 y-4는 4분의 z 플러스 3이다. 예, 이렇게 놓으면 이것이 대칭 방정식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